남은 그 찌꺼기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상담을 오시는 이제 폐암 환자분의 사례가 좀 좋은 또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폐암이 처음 발병이 됐고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또 커져서 올해 3월경 다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이제 6월부터 이제 상담을 꾸준히 오시게 됐는데 최근에 7월, 8월 병원에 가실 때마다 이제 암의 크기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몸의 컨디션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던 이유를 좀 보면 저는 이제 동일하게 많은 암 환자분들에게 식사법, 그 다음에 영양해독요법 같이 이제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많은 안내를 드려도 실천의 정도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제 교감신경을 끄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게 하는 감사합니다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마음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방법들을 안내합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잘 지키셨던 분이셨어요. 식사법이나 운동이나 그다음에 이제 영양해독요법은 비슷하게 다들 잘 실천을 하시는데 마음의 영역만큼은 실천하는 게 많이 이제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잘 실천하셨는데 특히 연구실에 오실 때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왠지 치료가 되게 잘 될 것 같다, 호전이 되게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병원 가실 때마다 사진을 찍을 때 계속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고 체력 상태도 계속 컨디션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제 호전 사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암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암은 크게 몸의 요소, 그 다음에 마음의 요소 두 가지로 보면 몸의 요소에서는 이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마음의 요소에서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돼 있고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몸은 적절한 산소와 적절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몸속에 쌓여가는 독소들이 잘 해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의 경우 적혈구 상태도 봤을 때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라고 해서 적혈구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혈액 상태가 끈적해지거나 단백질이 너무 많다거나 독소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또 염증 상황에서 적혈구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모여 있다 보면 몸속 전체에 이 산소를 충분히 보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영양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pH 페이퍼로 체질을 검사했을 때도 산성 체질이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내 몸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라도 내 몸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려는 살기 위한 어떤 임시 방편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독소가 제거되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잘 작동이 되는 적절하게 스트레스가 잘 제거되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유지되는 환경, 이 환경을 목표로 한다면 암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으로 쉽게 말하면 재발과 전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암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어떤 통제를 벗어나서 꾸준히 성장하고 또 전이되는 특징을 보이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일단 무한 증식하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 작은 혹이 나서 그대로 있다라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계속 이게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암이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 변성된 이유는 여러 가지 유전자의 이제 변이가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텔로미어라는 이 유전자가 또 이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정상적인 이 세포는 약 60회에서 100회 정도 분열을 하면 사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일정 횟수를 분열한 다음에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더 이상 분열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아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보호를 해줘서 횟수를 더 이상 줄이지 않고 계속 분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히 무한 증식하는 죽지 않는 세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이를 일으키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항암제 중에 이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표적 항암제가 있잖아요. 이 항암제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내성이 생겨서 또 항암제에 듣지 않는 또 시기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바로 이 내성이 생긴다라는 것이 암세포의 유전자가 다시 또 바뀌어서 더 이상 그 약을 표적치료 항암제가 더 이상 약이 효과가 없는 시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이제 무한 증식하는 특징 그리고 계속 뻗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암이라는 이 세포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산소 영양소 부족이나 또 여러 독성, 노폐물질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도 이게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커져서 내 몸을 지켜줘야지라는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혈관 신생을 계속 혈관을 만들어가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그 미세 환경들을 계속 조성을 하면서 주변 조직으로 또는 뭐 림프로 또 다른 장기로 계속 이제 전이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암 환자분들이 처음 발병이 시작된 뭐 0기나 뭐 1기 이 크기가 아주 작을 때는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시지만 이제 시기가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림프로 전이되거나 다른 장기로 재발이 됐을 때 이럴 때 많이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의 이 사망은 처음 발병한 그 암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전이 재발이 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9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암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암이 진행이 되려면 암이 한마디로 더 커지려면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 그 이상의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암세포가 그 자신만의 있는 공간에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전이되고 퍼져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온몸의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 또 면역세포들, 또 여러 신경작용들이 암세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작게는 종양 미세 환경이라 그래서 세포가 커질 수 있는 주변 환경들을 계속 조성을 해갑니다. 새로운 혈관도 계속 만들어 가고 주변으로 뻗어 나가고 또 림프로 또 침투를 해서 계속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을 단순히 돌연변이 때문이다 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 몸이 계속 암세포가 커갈 수 있도록 면역세포들이 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암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정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거나 또 유전자가 계속 더 강하게 발현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온몸이 암세포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추운 곳에서는 체온이 막 떨어지니까 몸에서 열을 막 발산하면서라도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죠. 또 너무 더운 곳에서는 땀을 막 내서라도 체온을 떨어뜨려서 외부 온도로부터 우리 몸이 무한히 이 체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막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을 때는 이 칼륨을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서 칼륨과의 이 펌프 작용을 해서 이 체액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체온이며 미네랄이며 호르몬이며 여러 작용들이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계속 어떻게든 만들어 갑니다. 이것을 이제 항상성 유지, 호메오시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역시 암이 혼자서만 계속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도움을 받아서 커져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몸이 살기 위한 시스템으로 계속 가려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하나의 이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계에서는 이 관점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지만 어떤 몸 전체의 환경으로 봤을 때 암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 독성 때문에 림프 폐색이나 몸에 쌓여있는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는 환경 때문에 커져서 우리 몸을 지원하려고 한다, 지켜주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재미있는 관점도 있습니다. 암이 생기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암이 생기는 환경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일단 혈액순환 있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될 때라는 이 환경을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꾸준한 산소와 꾸준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나 활성산소 또 여러 식사하면서 만들어지는 대사 찌꺼기들이 잘 배출이 돼야 몸이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쉽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건강하다. 이게 굉장히 이 쉬운 말이 있는데 이거를 실천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먹고 쉬고 자고 이것이 주 업무가 아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하루 모든 일과에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대충 좀 먹고 간단히 먹고 빠르게 먹고 배출이 좀 잘 원활하지 않아도 그냥 참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소가 불균형인 상태, 영양소 결핍 상태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림프 순환이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몸에서 계속 생성되는 이 세포 분열 그리고 없어져야만 하는 노화세포,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들이 잘 제거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세포, 돌연변이 세포들이 몸에 산소 부족된 환경,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이제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있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 독소가 많이 축적되는 환경, 이것이 제일 크게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부수적으로 산성 체질이 됐다, 체온이 낮다, 여러 이제 암이 생기는 환경들이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산소 영양소가 잘 충분히 몸에 공급이 안 될 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암세포 에너지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포도당, 당분을 굉장히 이제 기피하시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당분도 사용하고요. 당분이 부족할 때는 아미노산도 사용하고 또 아미노산이 없을 때는 지방산도 사용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양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영양소든지 암세포는 사용을 해서 비효율적인 이 대사를 거쳐서라도 암세포는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단 하나의 영양소를 이용한다. 저는 이제 이 관점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보통 이제 당분 섭취, 특히 과일 섭취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연구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과 논문들을 살펴보면 포도당도 이용하고 포도당이 없으면 아미노산도 이용하고 또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지방산도 이용하고 어떠한 영양소를 이용해서라도 암세포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암을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완치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해되었다. 정말 너무나 듣고 싶은 암 환자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생기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됩니다.
간암에 한번 걸리면 뭐 담낭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자궁암이 생기고 뭐 또 뼈암이 생기기도 하고, 유방암은 뭐 림프암으로 또 폐암으로 또 많이 전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주변 조직들에 계속 암이 퍼져서 영원히 암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한 번 암이 발현되신 분은 다시 또 암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암이 무섭다라는 그런 많은 공포를 갖게 되는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암에 대해서 제대로 또 이해를 해 나가는 좋은 방법은 우리 온몸에 아무리 많이 암이 대부분 뭐 0기, 1기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몇 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전신에 다 퍼진 분들 외에는 보통 뭐 1cm, 2cm, 3cm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 자체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비해서 1% 미만으로 대략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정상 세포는 99%, 정상 조직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도 이 작은 1% 미만의 이 세포와 암세포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국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다시 정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몸에 다시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찾아서 마땅히 없애야 되는 병든 세포, 노화세포를 해결하는 림프구, 백혈구의 기능을 확실하게 이제 올려주는 면역 강화요법인 거죠. 이렇게 몸 전체의 환경에 집중하고 정상세포 99%의 정상세포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암 환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희망, 거짓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에 근거한 희망이죠. 내 몸에는 지금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수천 개의 세포가 분열되고 있는데, 이 정상 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슈퍼세포로 바꿔서 병든 세포, 암으로 변하려는 그런 세포들, 돌연변이 세포들을 없애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늘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또 잘못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1% 미만의 암세포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정상세포를 일단은 건강하게 만들고, 또 어딘가에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애초에 생기지 않게 암의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도 하시고 또 희망을 또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암이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상 이 1% 미만의 암세포에 대한 너무 큰 불안과 공포감, 이것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을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 몸 전체의 면역력을 올리는 것, 정상세포의 세포 분열에 집중하는 것, 몸의 환경을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집중하는 것, 이것에 신경 쓰다 보면 사실 체력은 점점 좀 좋아질 수 있고요. 면역력도 올라갈 수 있고요. 말랐던 분들도 또 잘 식사를 하시면서 또 살이 찌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유전자, 암의 원인인가요? 유방암의 경우에 BRCA1이나 BRCA2 같은 유방암 발현 유전자가 원인으로 많이 지목이 된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약 49% 정도가 이 BRCA1이 발견된 이 분들이 다시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50% 정도로 보고 미리 조기에 이 유전자가 나오면 제거하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유명한 어떤 여배우도 있었고, 또 그것에 동조해서 이제 미리 유방을 제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난소에서도 발견이 됐다가 돼서 난소도 제거한 사례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암에 대해서 유전자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어떤 사건으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어떤 한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만 생긴다, 그러면 이 유전자만 없다, 그러면 암이 안 생기면 되는데, 모든 암이
다 동일한 유전자 또는 그 암마다 특정 암마다 발생하는 유전자가 표준화되지 않아요. 절대.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물론 특정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 유전자가 특정 암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전자가 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유전자라면 유전자 치료를 해서 표적 치료를 해서 그 암이 사라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하나의 항암제가 완치다 이렇게 되는 항암제가 아직은 없기도 하고, 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암 치료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원인이 아니고 몸 전체의 어떤 비정상적인 이 환경 때문에 내 몸의 세포가 변이를 일으켰고, 그 변이된 특징을 보니까 특정 유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통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어떤 유전자가 나와서 그 장기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은 사실 좀 저는 많이 말리고 싶고요. 몸 전체 환경을 바꾸자 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세포의 씨앗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몸의 순환이 막힌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두 번째는 이제 림프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을 통해서는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림프순환을 통해서는 지용성 영양소나 지용성 영양소의 공급, 그리고 면역세포들의 이동 통로, 노폐물들의 이 제거가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 순환이 두 가지 순환이 다 막히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산소 공급, 영양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폐물의 제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의 보면 같이 공통적으로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산성 체질에 가까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몸의 환경이기 때문에 백혈구들이 면역력을 잘 발휘를 해서 비정상적인 암세포들, 돌연변이 세포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림프순환 억제, 림프 폐색이라고도 하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막히다 보니까 백혈구의 면역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암세포의 제거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일단 노폐물이 잘 쌓이는 환경들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제가 해독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노폐물이 몸속에서 각종 다양한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면역세포가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염증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몸속에서 다양한 미세 염증들이 일어나서 내 몸의 백혈구가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탈진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염증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염증들이 호기되고 양성에서 또 악성으로 또 바뀌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일단 몸의 혈액순환 또 림프순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순환이 막힌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정말 암의 원인인가요? 림프가 많이 막히고 또 몸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성 단백질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대장암에 발병되는 확률이 35%, 또 가공육을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리는 사례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광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이나 식도암, 다양한 이 암들의 원인 중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일어난 확률들이 이제 높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왜 동물성 단백질이 몸의 순환을 막고 또 암의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이 소화 효소에 더 적당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가깝습니다. 육식동물이 아니라서 고기를 많이 지나치게 먹을 경우에는 우리의 위산이나 우리의 장기가 동물성 단백질의 이 노폐물들이 몸에 쌓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노폐물은 대사산물로서는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육식동물조차 이 노폐물들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몸 길이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되죠. 근데 사람은 무려 6배거든요. 장의 길이가. 오래 머무를수록 그 노폐물 독성이 계속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변비가 오랫동안 일주일 열흘 오래됐을 때 그 노폐물이 계속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장내축을 이용해서
뇌로 가기도 하고 또 장간 순환에 의해서 간으로 쌓인다는 사실이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사람의 소화 효소로 100%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고 남은 그 찌꺼기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몸에서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좋지 않은 환경 내에서 또 더군다나 만약에 스트레스까지 같이 받는다 그러면 이제 면역 작용이 확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 물질이 계속 쌓여가면서 혹이 되고 혹이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 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비교하는 실험을 했을 때 힌지 실험을 통해서 20% 동물성 단백질의 위험성이 사실 발견이 됐습니다. 동일한 이 쥐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그 발암 물질을 투여를 하고 나서 한 그룹은 5% 미만의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하고 한 그룹은 20%의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했습니다. 같은 발암성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한 쥐에서만 이제 암이 확 커지게 된 거죠. 이 실험을 또 다르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20%와 이제 동물성 단백질 20%를 구분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식물성 단백질을 20% 급여한 쥐에서는 암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동물 실험이지만 사람에게도 이 20%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발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 대사 찌꺼기가 동물성 단백질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몸에서 소화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제가 완전히 소화가 되면 몸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고 우리 몸에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소화 불량이 되면 그 성분들이 찌꺼기로 남아서 몸에 독소가 된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되는 단백질이 중요한 거고 동물성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한 5에서 10% 소량을 드시거나 식물성 단백질은 충분히 나머지 이제 부족한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선택을 한다라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찌꺼기가 많이 생기지 않죠. 문제는 이제 과한 동물성 단백질을 장기간 오랫동안 먹을 경우에는 몸에서 노폐물이 많아져서 림프 폐색이나 여러 노폐물로 인한 염증의 증가 이것이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과 심장질환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의학 전문지 랜싯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암과 심장질환은 일단 세 가지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액의 점도입니다. 두 가지 다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는 환경. 두 번째는 혈액 속도입니다. 아무래도 이 점성이 높기 때문에 혈류의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혈액이 끈적끈적한 곳을 통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혈구의 속도 또 백혈구가 지나가는 속도도 다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동맥에 이 플라크가 생성된 결과입니다. 혈관이 뭔가 점성이 생긴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혈관벽, 내피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끈적끈적한 곳을 혈구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피세포를 지나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피세포는 그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백혈구가 거기를 막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맥벽이 두껍게 형성이 됩니다. 마치 동맥경화처럼 동맥벽이 점점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혈관 내경은 더 좁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은 또 더 느려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이 된 이유는 일단 몸에 염증이 많은 환경, 노폐물이 많은 환경에서 이러한 혈액 점도가 끈적끈적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동맥벽이 플러그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심장병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고 고지혈증을 그래서 미리 약을 먹어야 되고 포화지방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질환은 무관하다라는 것을 미국의 의학협회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방이 아니고 몸에 염증이 생기는 환경 또 혈액 순환, 혈액 점도, 혈액 속도, 또 동맥벽의 상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트랜스
트랜스 지방으로 인해서 스페인 대학교 1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또 이 우울증 환자들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배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약 8년 동안 8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마가린의 섭취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실제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제품을 아예 다 생산을 금지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걸고 있지만 실제 생산된 제품에 트랜스 지방은 없을지라도 유통 과정에서 튀겨서 봉지에 담는 과정에서도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이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트랜스라는 것은 한번 이제 꼬였다라는 뜻입니다. 지방산의 일정한 구조가 한번 뒤집어지면서 인위적인 기름이 만들어지고, 이 기름이 세포막에 달라붙어서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세포 이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를 해보면 세포막의 건강 상태가 사람마다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에너지가 없고 기운이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 세포막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 에너지가 있고 체력이 괜찮은 분들은 이 세포막의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역할, 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몸은 자가 발전소입니다. 에너지를 계속 충분히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나 또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대사 찌꺼기들이 잘 배출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포막의 건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막의 구조가 깨져 있거나 이 막에 정상적인 기름막 대신에 다른 기름이 이게 붙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세포 속으로 영양소 공급,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 기관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이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됐을 때 세포 분열의 성장 분열 횟수도 같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암세포로 바뀌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 먼저 세포막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트랜스 지방이 세포막에 달라붙어서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세포 손상이 되고 이 손상된 세포가 이제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 이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최악의 식품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많이 안 드시지만 한때 집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어떤 콩기름, 그 과정, 콩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요네즈나 마가린, 샐러드용 드레싱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됩니다. 이 콩기름을 가지고 또 음식을 튀기잖아요. 튀기면서도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일단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튀긴 음식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튀겨진 채로 가공된 과자나 빵이나 그런 가공된 음식들, 식품을 먹을 때는 상당히 트랜스 지방을 조심해야 됩니다. 과자를 먹는다고 해도 좋은 기름으로 튀겼다 할지라도 그 유통 과정에서 튀기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포장지에 포장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방산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 먹는 어떤 튀긴 음식 또 포장이 된 음식 모두 다 트랜스 지방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의 항암제 내성은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런 항암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에 빠르게 분열하는 그 횟수를 겨냥해서 만든 항암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상적인 이 세포 분열까지도 같이 억제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들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 항암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항암제입니다. 이 항체를 만들 때는 특정 암의 어떤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를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 암세포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억제하는 특정 항체를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약효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항암제가 내성이 생겼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항암제를 못 쓴다. 새로운 항암제를 또 써봐야 된다. 하지만 뭐 치료율이 몇 %일지는 아직 모른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가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바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이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타겟팅했던 그 유전자를 잡는 표적 치료제가 더 이상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면 그 항암제가 잘 먹혀서 아마 치료가 완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항암제를 뭐 4개월, 5개월, 6개월, 뭐 5, 6개월 이 시점 내에 많이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쯤 항암제가 다시 작동을 하지 않게끔 암세포가 돌연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계속 돌연변을 일으켜서라도 자기 자신을 이제 살려고 하고 또 우리 몸에 살아남아서 지탱해 주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올리브 오일의 항암 효과는 올리브 오일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이제 올리브 오일을 또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항산화 성분과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성분이 몸속에 있는 다가불포화 지방, 이거는 유방암 증가의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이런 지방들을 낮춘다라는 결과 때문에 유방암을 줄여주는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오메가3와 6의 이 비율이 잘못됐을 때 염증이 커지고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늘리는 식사, 오메가6 지방산은 줄이는 식사가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식사가 됩니다. 올리브오일 섭취를 통해서 항산화가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또 암에 있어서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신 공통점이 있나요? 많은 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일단은 혈액순환의 장애, 손발도 굉장히 차갑고 몸의 일부, 배나 어떤 몸의 일부들이 많이 차갑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체온의 항상성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액이 산성 체질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한국인들이 쌀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이제 인성분이 증가하면서 산성 체질로 가게 됩니다. 또 뭐 고기를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게 이제 미네랄인데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산성 체질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몸에 일부 림프 부종이 일어난다거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목이나 어깨가 상당히 아프고 저류되어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분은 일상생활에서 피로도가 많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에 순환이 안 되고 림프액이 계속 쌓이게 되고 림프관이 막히게 되고 산성 체질을 향하게 될 때는 일단 몸에서 항상성 유지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면역력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면역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몸은 계속 이 염증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피곤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손발도 따뜻하게 하고 체온도 일정하게 하고 피로가 없게 내 몸을 만드는 것, 체력을 늘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몸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은 나는 다 이런 거 잘 지켰어. 체온도 정상이야. 체질도 좋아. 알칼리 체질이야. 그리고 손발도 따뜻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암이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정말 몸에 좋은 건강 음식만 찾아서 먹었는데도 암이 왔다.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꼭 스트레스 상태를 많이 점검을 합니다. 좀 최근에 또는 몇 년 전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여쭤봤을 때 어떤 가족관계, 직장 문제, 사업 상황, 여러 상황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잠깐 이 대화를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항상성을 확 바꿔버립니다. 면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지나친 교감신경 항진 상태로 만들어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만성 염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심리적인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다. 정말 너무 인생이 많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는 상태를 이제 수개월, 수년 지속할 때 암을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림프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림프관이 막히게 되면 사실 너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가장 쉽게도 이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만은 몸의 지방세포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지방의 크기를 이제 줄여야 되는 하나의 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만 세포가 많아질 수밖에 어떤 분은 물만 마셔도 살찐다 이런 분들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염증을 의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림프관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커지게 되고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또 자궁암이나 자궁에 있는 내막증, 난소, 낭종, 난소에 있는 혹들, 여성들의 경우에는 림프 폐석으로 인해서 계속 순환이 막히다 보니까 여성 쪽, 장기 쪽에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난소, 낭종,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는 질병이 돼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가공식품 때문에 림프 폐석이 일어나게 되고 면역 기능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쪽에 계속 정체가 되니까 혹으로 발전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나 또 여러 자가 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도 림프 폐색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쪽 증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지염이나 폐 부종이나 우려성 심부전이나 좌심실 비대증 같은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쪽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또 현대인들이라면 많이 느끼는 목과 어깨의 경직, 허리, 요통,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이명이나 뇌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모든 증상들, 갑상선 비대증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들, 기억력 감퇴나 대장용종,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질환들, 림프순환 장애, 림프관 폐색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과 담즙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간과 담즙 기능에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알려진 가공식품 그리고 초가공식품입니다. 정말 그 햄버거를 어떤 사람이 계속 먹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되는지 썩지 않은지를 확인해 봤을 때 무려 24년 이상 확인한 관찰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음식이 24년 이상 썩지 않는다. 우리가 가공식품 집에 사놓은 걸 보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대로인 어떤 음식들이 있잖아요. 변질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지나치게 큰 해를 끼치는 독소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공식품이나 또 어떤 가공된 음식들, 음료수들,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레토르트 식품,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포장이 된 섞여 있는 그런 만들어진 음식들. 저는 이제 가공됐다라는 표현을 가짜, 가공이니까 가짜다. 음식에 흉내를 낸 음식 모형이다.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일단 몸에서 여러 첨가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독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독소들을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이 지치게 되고 담즙 기능이 왕성하면 여러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독소를 내보내게 되는데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가공식품을 오래 먹다 보면 이제 담즙을 생산하는 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간이 담즙도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해독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담석이 찌꺼기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담낭에도 담석이 발견될 수 있는 질환으로 또 커지게 됩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크게 합성하고 재생산하고 저장하고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 호르몬이나 여러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거대한 공장이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가공식품, 요즘은 초가공식품이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식품은 일단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니까 반드시 드셨을 때는 꼭 해독하시고 간 기능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필수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MSG 먹어도 안전한가요? 실제 MSG를 규칙적으로 섭취했을 때 과체중과 또 비만이 일어날 확률이 30% 이상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FDA에서 승인을 했다 할지라도 아스파탐이나 스크롤로스나 MSG 같은 다 승인을 한 첨가물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복용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 몸에서 폐해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이 뇌에 시상하부라는 장기에 축적이 되면서 식욕 중추의 역할을 방해합니다. 장기간 먹었을 때는 이제 뇌 기능에 기억력이나 어떤 연상 능력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산만함이 계속 생기는 그런 뇌 기능 쪽으로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MSG가 한두 번 잠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안전하니까 꾸준히 먹어도 된다 라는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성질환의 원인에는 이제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성분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사회, 문명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특히 화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첨가물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용한 이제 가공식품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 약물도 많이 만들어내고 방사선 어떤 검사를 할 때도 조영제나 또 방사선을 쬐면서 사람에게 불필요한 그런 화학 성분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화학 성분과 가공식품과 그런 방사선들이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면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독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려는 작용, 염증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조직의 손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또 먹다 보면 이제 비만과 과체중이 많이 유발이 되면서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들이 있잖아요. 또 약물을 또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런 어떤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식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의 큰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좀 심리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굉장히 지나친 어떤 경쟁 사회,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명이 발달한 만큼 우리는 편리해졌지만 질병이 증가하고 행복은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나친 어떤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의 원인이 분명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좀 여유 있는 삶을 터닝한 분들은 다시 건강이 많이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음식에서는 가공식품이나 화학 성분들을 좀 줄이고 우리 삶에서는 비교하지 않고 좀 나만의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성질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꼭 쬐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강력한 천연 의약품이다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모든 동물과 또 모든 식물에게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식물에게는 당연히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필요하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햇빛을 쪼일 때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몸의 이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영양소를 만들어낸다 이런 측면 외에도 심리적으로도 햇빛을 보면 우울증을 해결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항상 이제 자연에 가까운 삶, 나무나 이 숲이 가까이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 햇빛을 쬐면서 걷고 산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햇빛을 쬐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몸에 좋은 효과들로는 지구력과 근력이 증가하고요. 또 림프구와 실제 면역 세포들의 그 수가 증가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면역 세포가 증가하니까 몸에 이제 면역력, 감염에 대한 저항력들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혈액 순환에 있어서도 산소의 운반 능력이 증가한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성호르몬이 증가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고 피부의 어떤 저항성, 면역력도 같이 올라가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햇빛을 늘 이제 쬐는 사람과 햇빛 없이 이제 늘 그냥 실내에서만 생활을 할 때 어떤 심리적인 상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들이 사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좀 하루에 어느 정도 햇빛을 보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햇빛을 쬐을 때 심전도 수치도 개선이 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또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혈당이 조절이 되고 간의 글리코겐 이 저장량이 증가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은 실제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과 또 어떤 심리적인 그 마음 건강 상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햇빛을 꼭 쬐는 것은 늘 생활 습관으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암 치료 시 림프절 제거가 무의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림프절 제거가 실제 어떤 생존율이나 또 이후에 어떤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무려 115개 의료센터에서 89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내용입니다. 사실 림프절을 제거한 뒤에 생존율의 변화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거죠.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생존율이 80에서 82%, 83%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합병증에 대해서도 이 림프절 제거와 림프절을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림프절은 몸의 면역 세포들의 생존지와 면역 세포들을 위해서 림프절은 꼭 필요한 조직이고 또 하나의 장기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면역력에 있어서 오히려 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전이 됐을까 해서 이제 미리 제거하는 수술은 좀 큰 의미가 없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온몸에 건강한 면역력을 만드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림프절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은 이제 암 환자들을 만나고 또 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암은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암을 두려워하는 우리 어떤 문화와 의료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 자체를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세포로 나를 죽이러 왔다라는 관점보다는 나의 어떤 마음과 몸의 생활 습관의 질서가 깨져서 불균형이 돼서 내 몸의 상태가 나쁜 세포가 생겼다라는 조금 작은 개념으로 보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암보다 정상세포, 99% 이상의 정상세포의 기능을 끌어올리고 몸 전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질서 있는 삶을 지향하신다면 암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공포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삶을 바꿨을 때 관해가 일어나고 또 암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이전 삶보다 더 나아진 하나의 삶의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암을 공포스러운 대상보다 나의 삶을 더 다르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보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삶을 꼭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